이모집에 맡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살 아이가 폭행에 욕조에서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빠는 이모 부부가 2주 전부터 아이 눈병을 핑계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을 휘말린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통장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한 액수라며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천 종교시설과 학원에서 확진자 53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교시설에 다녀간 학원 강사를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네이버 등 포털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낮에 도구를 든 일당이 차량을 파손한 뒤 차량에 탄 이들을 끌어내려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도록 한 부동산 대책의 위헌 논란이입니다.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며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양은 부모의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서 쓰러져 숨졌고 경찰 조사 결과 이모 부부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둔기로 때리고 욕조에 빠뜨려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 사회는 또 아이 부모는 뭘 한 건지 잠시 뒤 저희 취재기자가 만난 아이 아버지의 이야기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이 아파트에서 10살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이모인 40대 A씨 부부가 신고했습니다. 10대 아이가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을 잘 못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10살 아이는 1시간 만에 숨졌는데 몸에 멍자국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석 달 전쯤부터 이모인 A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아 몇 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둔기로 온몸을 폭행했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며 학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양의 사망 원인은 속발성 쇼크였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몸속 혈류량이 줄어 숨진 겁니다. 경찰은 오늘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서 한 번 더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할지 여부를. 경찰은 A씨 부부가 숨진 조카를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웃은, 학교는, 또 행정기관은 어쩌다 이런 불행을 막지 못했는지 노도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숨진 10살 A양은 지난해 11월 이모집 부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내성적인 것도 아니고 내성적인 면이 있었던 애도 아니고 어떤 면은 당연히 없었고요. 다대 스님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겹쳐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담임교사가 A양을 마주했던 것도 단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에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가운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외상이 없죠. 찾을 수가 없죠. 애가 직접 말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A양은 전학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에 2차례 무단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원격 수업 날인지 등교하는 날인지 헷갈렸다는 이모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웃들도 학대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확실한 건 저도 몰랐었어요. 과학수사 차들이 와 있는 거는. 그래서 봤는데. 그 사람은 교회하신 분과 저희하고 막내가 있고 없고 그게 없어요. 저희 살았고 무시민이기 때문에. 이웃과 학교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A양의 학대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낸 사회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했지만 이모가 키워주겠다고 해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숨지기 2주 전부터 눈병이 났다며 만나지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A양이 숨지기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빠 죄송해요 였다고 합니다. 송민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숨진 A양의 아버지는 가정사로 인해 A양 어머니가 기르기로 한 뒤 딸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애기 엄마를 통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연락을 해도 뭐 핸드폰이 없어졌다든지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안 된다, 고장나서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아이를 거의 못 봤어요. 가끔 하는 통화에서도 A양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3달 전쯤에는 자신이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한테 보내라.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워하면 되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2주 전 자신과 살고 있는 아들이 동생을 만나기 위해 이모 집에 방문했지만 당시 이모가 A양이 눈병에 걸려 못 보여준다고 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양이 숨지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아버지에게 한 말은 죄송해요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딱히 그러고 불쌍하게 미안하다고. 그게 그 통화가 맞아요. 그건 내용을 들으니까 도망칠 수 없었겠죠. 결박도 나고. 근데 그렇게 만나는 순간에 또 어디에도 도움 취할 수가 없잖아요.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씨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쫓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퇴를 종용하고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벌이고 내정자가 탈락하면 관련 공무원을 좌천시키기도 했다는 게 검찰 조사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과 논의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를 정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거부하는 인사는 표적 감사까지 벌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내정자들에게는 환경부 공무원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등 각종 지원을 했고 일부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모입니다.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일이라면서도 비서관이라는 지위로 보면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는 일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을, 국민들에게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한 달 생활비 60만 원 의혹이 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생활비를 두고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장면도 보기 드문 일일 겁니다. 황 후보자는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말은 기자가 편의대로 계산해서 나온 말일 뿐 사실은 매달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유학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2019년 지출 신고액이 720만 원에 불과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황 후보자는 자신이 생활비 60만 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며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분이 편의대로 아마 계산하신 것 같아요. 황 후보자는 신고 누락된 배우자 카드 지출액과 월세, 보험료 등을 합하면 실제 생활비는 매달 300만 원가량 된다고 했지만 의원님, 그 저희 통장에도 한 5,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야당에선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충 300만 원 썼습니다. 이랬지만 이거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황 후보자는 통장이 46개나 된다는 지적에 지금도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새로 발급하고 그러다 나중에 복잡하면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계좌가 지금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부터 5년간 배우자와 딸의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서도 딸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녔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혹 해소에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유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미국 알링턴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유학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 황 후보자는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며 딸을 자사고에 보낸 게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엔 자사고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사고 입학한 거는 몰랐는데요. 본인이 입시에 응시를 한 겁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당시 국회 국토위 의뢰로 작성된 연구 보고서와 기승전결 똑같다며 세금으로 논문을 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그리 대단한 논문도 아닌데 괜한 난리라는 취지로 답변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본회의 기간 중 해외여행, 보좌관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투둔하느라 진땀을 쏟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황희 후보자가 세금 2천만 원을 들인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논문에 몰래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표절의 논란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된 신종 수법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논문의 핵심 내용은 직접 썼다면서도 자신의 지도 교수가 만들어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슷합니다. 자신의 논문이 대단한 논문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분석 기법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학위 논문을 봐왔고 저도 직접 쓰게 됐는데 이렇게 방법론 복붙한 논문은 처음 봅니다. 방법론은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 황 후보자는 2017년 국회 본회의 기간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른 의원들도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이 미안함이 있다면 황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수사해온 서울고등검찰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셈이 됐고 그렇다면 추 장관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검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였는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판사 분석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당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는데 판사 분석 문건을 중요한 사유로 꼽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작성됐다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앞서 법무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 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감찰 기록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측근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판사 문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충분한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유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습니다만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교도관들에게 인사를 한 뒤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제가 변호사랑 협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이렇게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원전 평가서를 조작해서 한수원에 2조 8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한수원이나 산업부 실무자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백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청와대 윗선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현 정부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남북 경협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란을 일으킨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여전히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력지원 추진 움직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광물공사가 북한 광산 개발을 논의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접촉이었는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8년 10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접촉한 뒤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남북자원개발사업단 소속 3명이 북한 민경련 단둥 대표부의 개봉길 대표 등을 만나 2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황해도 정촌 흑연 광산의 정상화, 2003년 남북합작 계약 체결 뒤 광물공사가 665만 달러를 투입해 운영하다 2010년 오이사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곳입니다. 광물공사는 방북 현장 실사 방안까지 가져갔고 북한은 원만한 사업 진행에 광물공사의 경영난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니네가 통합되고 없어진다는데 앞으로도 뭐 이거 가능한 거냐 뭐 그런 의문심을 좀 가졌죠. 야당은 과도한 부채로 통폐합까지 거론되던 광물공사가 북한과 접촉한 것은 정부 차원의 대북 경협 사업 차원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처, 산하기관들이 대북 사업에 총체적으로 나섰습니다. 개별 기관, 개별 부처 입장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는. 광물공사 측은 북측에서 먼저 접촉을 타진해와서 만난 것이라며 이후 사업이 실제로 진척된 것이 없어 접촉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종교시설과 보습학원에서 5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던 한 신도가 먼저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 신도가 일하던 학원으로까지 감염이 번져나간 겁니다. 기숙사에서 20명, 학원에서 33명.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시내에 있는 승리재단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승리재단 신도 20명이 잇따라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20명 가운데 17명이 승리재단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남녀 기숙사 2곳에서 신도 37명이 단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종교 집단보다 되게 조용해. 뭔가 잔다는 얘기 처음. 부천 시내의 한 보습학원에서도 33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초등학생 원생 25명과 가족 5명, 학원 강사가 3명입니다. 확진 학원생 3명은 또 다른 학원 2곳도 다니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강사 가운데 승리재단 신도인 50대 A씨를 주목합니다. 승리재단 기숙사에서 지내던 강사 A씨가 이번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먼저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방역당국은
동선이 겹친 승리재단 신도 139명과 4층짜리 학원 건물 방문자 134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지난달 이후 승리재단과 학원을 방문한 주민은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배상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 사이에 26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훨씬 크고 백신의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코로나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정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 입국 뒤 자가격리하던 시리아 외국인의 자택에서 전파가 시작된 경남과 전남 외국인 집단 감염. 친인척 7가족과 이들의 지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38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들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앞서 4명에 이어 추가로 4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감염자들도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지만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양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38명의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은 474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명이 무증상 상태에서 뒤늦게 확진돼 추가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9개국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확진자들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 각각 한 건씩을 포함해 22건의 변이 감염도 확인했습니다. 16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되었고 6명은 입국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의 국내 접촉자는 없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4명도 확진돼 변이 감염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자가격리 모니터를 하루 2차례로 늘리고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연속기획보도 코로나의 그늘 벼랑 끝에 내몰리다 이어갑니다. 이 취준생들에게는 가뜩이나 좁게 느껴지는 게 취업의 문인데 코로나 대유행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늘면서 그냥 쉬고 있는 20대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것 같다는 취준생들의 얘기를 최은영 기자가 들었습니다. 취업준비생 김지우 씨는 지난해 취업 공부에만 매달렸지만 입사 시험을 본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거나 채용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공채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공채가 열리더라도 원래 본인들이 이제 예상했던 어떤 경쟁보다 훨씬 더 과열되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지난해 국내 기업 33%는 대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기업 5곳 중 2곳이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이모 씨는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절벽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그 위에 이렇게 매달려서 절벽 위에 올라가길 기다린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채용 문화가 변화된 만큼 취업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캐시는 좀 줄어들지만 다른 미래 가치를 보장받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에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인력 순환이 일어나고 기업 간에도 순환이 이렇게 돼야지. 코로나 불경기로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20대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인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중소업체 얘긴데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입국이 막혀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일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조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충북의 한 금속 도금 전문 업체입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10명, 이 가운데 4명이 외국인 근로자인 중소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사정은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몽골인 태무진 씨는 4월이면 취업 비자가 만료돼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몽골 입국이 제한돼 귀국할 수도 없습니다. Тэгээд иммигрэшнтэй хандаад өөр тэгээд буцах тал руу явна шүү дээ. Онгоц байхгүй учраас энэ ажиллаа хийгээд байж авах хэрэгтэй. 중소업체들은 태무진 씨와 같은 숙련된 근로자들 대신 새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야 하지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신청이 들을지 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지난해 중소제조업체에서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21,666명에 달하지만 입국한 근로자는 2,437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추가 인력까지 필요해 설상가상입니다. 지금 52시간 근로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강제하게 되면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긴 해요. 노동부에다 신고를 해도 확충이 안 돼.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대낮에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둔기를 든 남성들이 지나가던 차를 막아서더니 차량에 탄 이들을 끌어내려서 폭행한 건데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앞을 검은색 승용차가 가로막고 골목에서 나온 남성들이 가세해 갑자기 공격합니다. 놀란 흰색 차량이 빠져나가려다 결국 실패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무차별 폭행당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화성 시내의 한 이면도로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 2명은 외국인으로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용의자 6명도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집단 폭행이 발생하기 전 근처 외국인 전용 당구장 앞에서 남성 여러 명이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 집을 엿볼 수 있다고 집단 민원을 하는 바람에 청년주택의 창문 절반이 가려진 건데요. 이 현장 상황을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7제곱미터짜리 원룸형 청년주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창문에 절반이 불투명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외부 창의 절반은 열고 닫을 수 없는 밀폐형 창문을 덧댔습니다. 사실상 가림막입니다. 불투명이고 이게 지금 안 열리네요. 이 때문에 창밖을 제대로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형적인 창문이 설치된 건 마주하는 아파트의 주민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자신들을 엿볼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설계에 이 안에 안 본다는 보장이 있겠죠. 어떤 청년들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창문을 아예 없애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운영 주체인 서울시 측은 입주 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자세입니다. 불투명한 창으로 돼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 5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기쁨도 잠시. 청년들은 인근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서럽기만 합니다. 저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청년인데 왜 그렇게 저희를 미워하고.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가서 돈을 뜯기는 피싱은 이제는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늘면서 피해가 커지는데 은행 계좌 전액이 털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태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짜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 수백 명으로부터 43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들. 예약금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챙긴 뒤 다시 환불을 미끼로 내걸어
개인정보까지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돈을 잃게 되면은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꾸 큰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런 수법의 사이트가 어림잡아 수백 개나 뜹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업소 주소를 와봤지만 엉뚱한 가게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짜 주소를 올려 실제 있는 업소처럼 속이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 역시 예약금을 요구합니다. 예약금하고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하죠.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탓에 할 수 없이 타인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처럼 꾸며 주민번호와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로 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금융기관 계좌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오픈 뱅킹을 이용해 큰 돈을 빼내가는 겁니다. 번호라 마라 뭐 이런 의심을 살 필요가 없이 자기가 가서 비대면 계좌 개설해가지고 그냥 싹 끌어오면 되니까 훨씬 편하고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일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한 알만 먹으면 영양소가 고루 섭취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습니다. 주 원료에 부원료를 추가해서 몸에 더 좋은 것처럼 홍보하는데 이 마케팅에 불과한 건 아닌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매대를 가득 채운 건강기능식품들. 하나만 먹어도 다양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먼저 홍삼이라던가 콜라겐 이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소비자도 그런 줄 알고 구매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개 먹는 것보다 하나로 단축해서 먹는 거니까. 적잖은 건강기능식품에 부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네. 이 많은 성분은 다 효과가 있는 걸까? 다양한 채소 성분이 함유됐다는 제품. 그냥 들어만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근데 콩나물 비빔밥이라고 팔았는데 보니까 콩나물은 딱 한 가닥 들어있는 거예요. 함유량이 너무 적어 영양분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부가 성분은 주성분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기타 원료가 영향을 주는 건 또 안 돼요. 이 부원료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제조사 측도 별 효과가 없음은 인정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는 따로 없고요. 효과도 없는 성분들을 왜 넣는 걸까? 기능성 제품들만 먹게 되면 섭취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업계에선 부가 원료가 소위 콘셉트 원료로 마케팅용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그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들 거죠. 그런데 일부 부가 성분들은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이나 간 같은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뭐 연구가 된 게 아니라면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라고. 더욱이 주성분 원료와 달리 부원료는 성분 함량도 정확히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원료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의약품이나 순수 원료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이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그 첫 방안으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원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와 포털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 하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을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로 설명해왔는데 언론사를 제외한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돌연 입장을 바꿔 언론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도 별도 입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피해 구제 이게 민생법이지
이게 무슨 언론 기준의 탄압법 같아요? 아니죠. 21년 기자의 양심으로 걸고선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몰리는 소위 언론 재갈법이고요. 민주당은 이달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끝낼 방침이지만 정작 가짜뉴스의 정의는 추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문제는 가짜뉴스와 피해 개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경우에 언론 자유와 심각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묻는 과잉 입법의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주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환경 감시 기능 아닙니까? 기능 자체에 큰 침해하는 위축되는 그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어요.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유지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용어 그 자체 그대로 징벌을 또 하겠다는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하냐. 국회 수석 전문위원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 권력뿐 아니라 유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 등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가짜뉴스는 곤란해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모든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사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위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살 경우에 입주권을 주지 않고 나중에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급한 대로 발표를 해놓긴 했는데 앞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2,4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흘 전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하지만 토지주들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첫 번째죠. 그렇지만 또 토지를 정당 보상으로 간다는 그런.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의 4일 공급 대책 중 특히 현금 청산 규정을 두고 재산권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제한과 소급 적용 등에 따른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로 소급해가지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야당도 오늘 설익은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를 쫓고 있다는. 정부 여당은 다음 달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그 현금 청산도 그 적정히 그 가액 상정해가지고 산정해서 하면은 뭐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뭐 그런 결신을 받았다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침해 그리고 소급 규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주택 공급 체계 성패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사를 해본 분들이라면 집값이나 전셋값 못지않게 놀란 게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였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 때문에 이사를 포기했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현재는 이 최대 9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집값의 0.9%까지 수수료를 내죠.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이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따르면 10억 원 아파트는 9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에 해당돼 수수료율 0.7%에 15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중개수수료가 최대 350만 원 줄어든 55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예. 권익위는 이 밖에도 이 세 가지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더 내놓았는데요. 최종안은 빠르면 6월 국토부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대별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이 서울시의 주택매매 수수료는 보시다시피 집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요율을 0.4%에서 0.9%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첫 번째 안에 따르면 이 5개 구간이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는데요. 특히 그동안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되던 9억 원 이상 구간이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요율이 최대 0.1%까지 낮아지는 게 눈에 띄죠. 예, 윤 기자가 준비해온 표를 보면 현실적으로 이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이제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동산 수수료를 낮췄다. 이제 이게 특징이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복비 무서워서 이사 못하겠다는 말은 좀 줄겠는데요? 네,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아들 옆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이나 나와서 이사도 못할 판이다. 중개 수수료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공인중개사와 싸운 이야기 같은 이른바 복비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잇따른 상태입니다. 예. 권익위도 최근 2년간 3천 건 넘는 수수료 관련 민원들이 쏟아졌다며 그래서 수수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공급 확대로 전환하면서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실까요? 300~400만 원 내렸다 쳐도요. 수수료 싸니까 집 팔아야지, 아니면 수수료 싸니까 집 사야지 이럴 사람이 많을까요? 거래량이 중요한 건데. 예, 중개 수수료 부담은 좀 확실히 줄겠는데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반발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팔 때 비트코인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 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역시 애플과의 전기차 협력 가능성에 따라서 요동치기도 했죠. 오늘의 포커스는 자본 시장을 흔드는 전기차에 맞췄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값이 폭등하죠. 85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수년간 급등과 폭락을 반복해온 암호화폐 비트코인. 최근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투자에 긍정적 발언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높였죠. I do at this point think Bitcoin is a good thing, and I am a supporter of Bitcoin.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결정적 한방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금융당국에 밝힌 거죠. Elon Musk announced that he has put a portion of his treasury, 1.5 billion, into Bitcoin. The price spiked. 비트코인 가격은 단숨에 개당 5천만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체론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시장에 충격을 줬죠. They intend to start accepting Bitcoin for payment when they sell Tesla cars in the future. 머스크와 테슬라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비트코인 급등으로 반영된 셈입니다. Apple? Yeah, that'll be more direct. 테슬라에 도전장을 냈던 애플도 최근 투자자들의 희비를 교차시켰습니다. 애플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가가 급등했던 현대차와 기아차. 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두 업체 주식을 1조 8천억 원이나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하지만 어제 애플과 전기차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와 함께 현대차의 주가는 6.21%, 기아차는
14.9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향후 자동차 업계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 우승자가 가려졌죠. 문제는 누적 감염자가 2,700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축하 인파들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이 인파에는 의료진도 있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좁은 주점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결승전에서 플로리다주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18년 만에 우승을 확정짓는 터치다운의 순간 템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축제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집에서 축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We are glad to actually be at the stadium with this victory. This is amazing. Tampa, we love you. Tampa Bay Rays, everybody. We love everybody. 래퍼 50센트 등 인기 연예인들이 파티를 여는가 하면 의료진마저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So I'm a physician assistant. I work in the emergency room. So yeah, they had us enter a lottery because we were frontline workers. 템파 시장은 마스크를 강조했다지만 And I'm proud to say that the majority of individuals that I saw out and about enjoying the festivities associated with the Super Bowl were compliant. 결승전 당일 저녁 템파의 술집에는 수만 명이 노마스크 상태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30만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겨우겨우 8만 명대로 낮춘 미국이 슈퍼볼발 악몽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적지만 성적에 따라서 보상을 화끈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길었던 협상을 마치고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LG 차우찬. 2년 총액 20억 원의 두 번째 FA 계약 도장을 찍었는데 옵션이 연봉의 2배 이상인 파격적 조건입니다. 구단으로선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선수들에겐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양현종 선수 정도는 던져야 되지 그 정도 던져야지 다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FA 계약에 진통을 겪었던 또 다른 베테랑. 롯데 이대호의 계약서엔 우승 옵션이라는 구단 역대 최초의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총액 26억 원의 총액 중 우승을 하면 1억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의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예 선수들에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세 가지 타입 중 기준 연봉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해 좋은 성적을 내면 차감액의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도전형 구조가 아주 이색적입니다. 하지만 선수들도 구단에게 마냥 끌려다니지만은 않습니다. FA 마지막 해인 올해 연봉 15억 원을 삭감한 롯데 손아섭을 비롯해 역시 연봉을 스스로 깎은 키움 서건창 등 다가오는 자유계약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연말 성남의 무료 급식소 앞에 이렇게 벤처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녀가 내리더니 도시락을 받으려고 늘어선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급식소를 꾸리는 신부님이 말렸지만 모녀는 한참을 버티다 돌아섰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벤츠와 무료 급식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전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차려놓고 피감 기관들에게 자신의 책을 팔았습니다. 그는 산자위원장에서 물러났고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여야 모두 출판 기념회 자제령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었죠.
경이로운 알뜰살림으로 화제에 오른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 수익금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비롯한 명절 음식 선물 덕분에 식비도 별로 들지 않는다고 했죠. 깜짝 놀랄 만한 창의적인 해명이었고 그의 집에 얼마나 큰 냉장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압권은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자신은 60만 원을 말한 적이 없고 보험료 등 기본 생활비를 뺀 카드 사용액 720만 원을 기자가 편의대로 12로 나눈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내는 머리도 집에서 자른다며 절약 생활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사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쓰고 산다고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장관 되겠다는 분이 혹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는 2017년부터 3차례 가족 해외여행을 했고 스페인 여행은 병가를 내서 국회 본회의까지 빠지고 다녀왔습니다. 딸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는 한 해 학비가 4,200만 원이랍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씀씀이의 가정이 한 달 60만 원으로 살았다는 설명을 믿으라고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추미애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을 두고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공학을 공부하고 국토교통위, 국방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도덕성은 그렇다 치고 전문성은 또 어떨지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것이고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시인이 양팔을 벗기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그의 금고에는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 장관 후보자의 살아가는 법을 보며 경탄과 당혹, 존경심과 황당함이 엇갈립니다. 2월 9일 앵커의 시선은 경이로운 알뜰살림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8도, 대구가 11도, 대전과 전주는 9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포근해지는 이유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남서풍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대로 서풍이 동쪽의 산맥을 넘을 때는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대부분은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9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